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온갖 상처를 주었던 시댁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절대로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2년차 되었는데 1년차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어요. 시댁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두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시하고 먹는 걸로 차별하고 거기에 더해 힘든 일들은 저에게 전부 다 시키는데 나중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좋지 않은 말을 꺼냈었지만 평소에도 남편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설 명절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명절 때 가지 않으려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막내인 저희 부부가 빠지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큰 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미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저와 남편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앉지 말고 잠깐 나 좀 따라와라.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아들, 너는 먼저 식사해라. 그럼 우리는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면 너 기분 안 좋을까 봐 이쪽으로 따로 부른 거다. 아까 상의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봤지? 그거 누가 만든 거 같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명절 음식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기분이 상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면 되지.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니? 너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뜨면 아침부터 고생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좋은 시선이 나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한테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디? 이번 일로 또다시 얼굴 붉히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한테 뒷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끝내놓고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지 않으려 했겠어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 형님들은 대졸이라 차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형님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저번 명절에도 저 혼자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건가요?
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을 때는 좋게 봐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상구 출신이 아니라 대졸자로 며느리 뽑으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왕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식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상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증거물을 남기지 마셨어야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시장에서 사온 전집이랑 반찬가게 포장 용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집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 데워 먹으면 되니까 기름 냄새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저기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왔다. 네가 안 왔는데 쟤네들이 명절 음식 만들 거 같니? 너 시집 오기 전에는 전부 시장에서 음식 사서 명절 보냈었다. 그런데 너 오고 나서 집에서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며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고 싶어 하길래 나도 네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시킨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기 싫으면 내 아들과 갈라서면 되는 거고 너를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모자지간 금가게 하지 말거라. 너 오기 전에는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시모는 한 식탁에서 제가 같이 숟가락 뜨는 걸 싫어했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을 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니 형님들이 상구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거기에 더해 능력도 좋지 않아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를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가 등 돌린 제 어깨를 꽉 잡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부르려 했는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움직이는 것 같길래 부르려는데 시모가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주버님들과 움직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시모를 뿌리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자 대졸 형님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를 쳐다보던 형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서방님은 내가 보냈어.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오라고 부탁했거든. 남자들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그이랑 둘째 서방님이 막내 서방님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동서한테 연락도 못했을 거야. 핸드폰이 여기 있거든. 동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봐.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상고 출신이라 머리 회전이 많이 느린 건가? 눈치껏 좀 행동해. 막내 동서가 지금 우리랑 겸상할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사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대갈비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좋은 음식을 막내 동서랑 나눠 먹긴 아깝죠? 그렇잖아도 너희들만 먹으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 청소나 좀 시키려 했는데 자기만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나한테 얼굴을 붉히더라고. 참나 기가 막혔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얼굴을 치켜 세우고 대들어? 저런 비싼 음식 네가 먹어봤자 똥으로밖에 더 나와? 큰애랑 둘째는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만 너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머리가 좋아야 음식 맛도 잘하는 거지. 너는 입에 쳐넣기 바쁠 거 아니야?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인데 아무나 먹어야 되겠니? 그네는 이번에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5대 갈비 정도 뜯으려면 네 형님들과 비슷한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갈비 가지고 대졸 출신만 먹어야 한다는 어머님 생각이 참 저급하네요. 갈비 뜯는데 명분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보면 수준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그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잡히네요. 그 대단한 오대갈비 많이들 뜯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대우만큼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시모와 형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분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명절날 시댁에 간 거였는데 시모와 형님들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막대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은 적 처음이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직접 경험했을 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짐을 챙긴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머리 위로 우대갈비가 스쳐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큰형님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면서 상고 출신이라 버릇도 없는 것 같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먹다 버린 우대갈비를 계속해서 저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날라온 우대갈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큰 아주버님의 얼굴에 강타했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양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려던 찰나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앞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던진 팔뚝만한 우대갈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였죠. 큰 아주버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괜찮냐며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코뼈가 부러졌는지
퉁퉁 부어선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입안에도 피가 나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뱉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안에서 2개의 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형님이 혼자 열을 올리고 자기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대갈비를 던져놓고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돌대가리 동서가 들어와서 집안 수준을 떨어뜨려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놨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맞대응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더 힘이 좋아서 되려 형님이 더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은 저와 큰형님 사이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뒤이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물 좋은 자기 큰아들 이가 2개나 나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남편한테 화를 냈고 둘째 아주버님은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큰 아주버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던 큰형님과 시모는 남편이 힘겹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던져대고 있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오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됐는데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노력하는 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정말 평생 영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세요. 만약 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큰 문제라도 생겼다면 형수님 인생은 무사할 줄 아세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요즘에 고졸대졸 출신 누가 따져요? 대졸보다 고졸이 능력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형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수님보다 좋은 점도 훨씬 많다고요. 그런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 밑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암담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려도 제가 법적 소송 진행할 거고 어머니도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우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똑바로 된 여자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지. 능력 좋은 여자들이 저를 거들떠나 본대요. 저부터가 보잘것없는 놈인데 어떻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여지껏 혼자 늙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른데 본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동물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막내 동서가 예 없이 행동했고 나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그이가 현관문 앞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것뿐이라고요. 형수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응징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남편은 말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힘들게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었고 한참을 달려 집에 절반 정도 도착했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저에게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술이 모자른 것 같다며 술 좀 사오라고 시켰다네요. 아주버님들한테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잠깐 대화 좀 주고받으라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투로 상황을 전환시켰고 아주버님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한 거라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좀 전의 상황을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결론은 힘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버님이 다친 거와는 다르다면서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2개나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곧 있을 큰형님 정교수 부임 날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버님이 다친 것도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시킨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큰형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었고 남편의 결정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했었죠. 큰 아주버님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아주버님의 코뼈와 이가 뽑힐 정도로 저를 향해 세게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되게 하려는 행동에 충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또한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형님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게 될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에 더해 시모가 형님의 편에 서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같이 엮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이 시댁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정교수 부임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하고 싶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 완강하게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서 큰형님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였어요. 결국 형님네도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상고 출신인 저에게 머리를 굽히고 싶진 않았는지 자존심을 내세웠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범죄 이력이 없는 걸 참작해 일방적으로 형님이 먼저 저지른 행동이었음에도 법정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아주버님이 다쳤다 해도 만약 제가 큰 사고를 겪게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피해는 크게 없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큰형님과 시모는 집안 창피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 일로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큰형님이 법정에 섰다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정교수 부임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은 건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차량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제가 사고 현장 앞에 지나치는 순간 전화통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어요. 그날이 정교수 부임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창문을 올렸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정교수 부임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크게 다친 곳이 없다뇨.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청색 신호인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사고를 유발했으면 끝까지 책임은 지셔야죠. 지금 교수 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 학생, 어디 대학생이야? 우리 학교면 내가 앞으로 신경 잘 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처리해준다니까. 연락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받아. 이걸로 대충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야.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저기요. 건너는 신호니까 건넌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거지예요? 사고를 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용서는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같은 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거짓골에 못 사는 집안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제차 골라서 들이댄 거 아니냐고. 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큰형님은 사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 얼굴을 향해 던진 뒤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급하게 차에 올라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뺑소니였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쪽에 차를 세운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학생 옆을 지켜주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큰형님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교수 부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큰형님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과 형님 앞에 나타나자 큰형님은 당황해하더니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때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핸드폰에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곤 할 말을 잃었는지 당황해했고 학교 측 다른 교수분들도 큰형님의 진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형님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큰형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시모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큰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 가족들은 큰형님의 행동에 대해 강경히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본인의 일만 생각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큰형님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박탈의 위기까지 처한 상태였었죠. 큰형님은 억울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은 나락이었고 큰형님의 안 좋은 행실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둘째 형님과 시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지만 사람 본성 쉽게 안 변한다고 두 사람도 분명 큰형님처럼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의 성격이 제일 고약했기 때문에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거지 시모와 둘째 형님도 언젠간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없이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임신 7주 차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살아갈 텐데 엮일 필요는 없죠.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고 출신이던 대졸 출신이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온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 거기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잘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저를 향한 불만을 끝도 없이 표출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형부랑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는 택배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겠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그만인 건데 꼭 이렇게 상처를 줘야만 엄마 속이 후련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택배일하는 사이를 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너희 언니 봐라. 회사에서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엄마는 이런 모습을 원한 거지. 택배일이 밀려서 너까지 부수적으로 택배 나르는 일을 내 두 눈으로 파야만 하는 거니? 그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좀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 하다가는 결국 엄마는 저랑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 당연히 욕 말고 돌아온 게 있겠니? 언니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보 미안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택배일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가 식구들은 택배일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면도 봐주실 거라 믿고 있었죠. 비록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저까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날 좋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 도장 찍은 걸로 만족했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택배 일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지만 저도 형님처럼 좋은 대기업 임원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죽을 신용까지 해서 당신이랑 겨우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겠다며 약속하시더니 결국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친정에 가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욕밖에 더 있어? 그동안 살면서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절대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입김 넣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을 챙겨야 하는 건 변함없는 거야. 나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건데 더 큰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소? 분명 나한테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나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땐 우리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 전보다 더 안 좋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아내는 장인 장모님께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거실로 나와 맥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터라 아이 계획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인 장모님께 미움받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인정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대기업 임원인 마사이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장인 장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장인 장모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력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쓰는 일은 문제 없구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마당 한번 갈아엎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 자네가 한번 도와주겠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대문 앞에 쌓여있는 시멘트를 보니까 바닥에 잔디를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대리석 얹으실 건가 봐요. 딱 보면 나는구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당 바닥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거든. 자네가 이런 일도 해봤다며?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말에 새벽같이 와서 작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내가 백숙 좀 해줄 테니까 이번에 사이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보게. 엄마는 이 사람을 그냥 머슴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집안에 하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설마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죠? 형부도 다음 주에 별일 없을 텐데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싫다고는 안 하시겠죠? 뱃만 굴리던 내가 저걸 도와서 하라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조성하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장모님께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몰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쁜데요. 형부가 좀 배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동서, 내 말이 틀렸어? 머리가 안 되니까 지금 택배일 하고 있는 거잖아. 형님,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과야? 그냥 대충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또 시작인 건가? 서로 얼굴 보니까 막 헐뜯고 싶은 욕구가 생겨? 괜히 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게. 내 나이 먹고 사이들 싸우는 거나 보고 있어야겠어? 장모님은 제 편이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셨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처가에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주머니가 두둑해질 정도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있진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할 말이 없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습이 형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은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큰 목소리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려야겠다면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들이며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 보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형님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결국 아내와 단둘이 다시 처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님 네가 오더니 마당을 쓱 한번 훑어보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인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지만 장모님이 외부에서 바닥 공사를 전문으로 작업해 주시는 일꾼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되자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를 먼저 전부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장모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더니 형님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 혼자 감당하길 원했어요. 장모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네. 내가 너저분해진 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 할 것 같다며. 막상 해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일꾼들 시켜봤지만 시간만 때우면서 최대한 늦게 일 처리해주는데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아나? 어떻게든 늦게 끝내서 일당 받아먹으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또 겪으라고? 그냥 자네 혼자 후딱 끝내게. 엄마, 잔디부터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사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부려먹어도 되고 형부는 매번 용돈 주니까 괜히 감정 상하게 했다가 돈줄 끊기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어떻게 매번 몸쓰는 일만 이 사람 시키는 건데요? 홍서방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가?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던 장모님이 형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더니 결국 바닥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능력 부족이라며 일꾼들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는 데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형님의 한마디에 무조건 신뢰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 옆으로 형님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장모는 불안해한 것뿐이라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 일꾼으로 돈을 썼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군요. 저 없이도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죠. 삽 하나로 애를 먹던 저와 다르게 전문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니 순식간에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장모님은 마사이가 알아본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간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사이로 장모님의 눈에 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기운이 빠져버린 저를 본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일꾼들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형님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장모님은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며 백숙을 떡하니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백숙 안 줘요? 이제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혼자 삽질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결국 외부 도움 받았잖니? 말로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자루질만 했잖아? 큰 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끝났겠어?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받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으면서 어떻게 형부한테만 백숙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 거 몰라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퍼먹으면 되잖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퍼주길 바라는 거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대충 먹고 빨리 들어가라. 함께 모여 있어봤자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식사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건 안 먹겠어요. 닭은 하나도 없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유치하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벗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뭐라도 먹고 가고 싶으면 라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던지. 장모님이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가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처가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동안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바쁘게 택배 일을 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니까 기분이 좋던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이란 게 뭔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저번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기로 했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미정이랑 내려오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야 되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꼭 와줄 거라 믿고 있겠네. 홍서방이 내 딸 설득해서 같이 와주길 바라네. 서로 안 좋았던 감정 좋게 풀고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장모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장모님 입에서 홍서방이라는 말을 꺼내시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의 말대로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을 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건네받은 물건을 자세히 보니 고무장갑이길래 당황한 아내는 고무장갑을 왜 줬는지 물어보자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희를 부른 건 다름 아닌
김장 때문에 일손이 모자랄까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형님네에도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을 거라며 함께 김장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을 계획한 거라고 저희를 붙잡으셨죠. 이미 배추는 절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속재료만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형님 내외와 함께 만들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형님 내외가 저희와 안 좋았던 감정 풀고 싶어서 서둘러 오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장모님의 지시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 내외가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 오냐며 장모님께 물어보자 중간에 통화를 하셨는지 오는 도중 차가 멈춰서 잠깐 카센터에 들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일단 저희는 묵묵히 김장을 담그게 되었죠.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통에 담아둔 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제서야 형님네가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미안하다며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당 한편에 쌓아둔 김치통을 형님 차에 실으라며 지시를 하길래 얼마나 실으면 되냐고 여쭤본 순간 저희 부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드실 김장김치는 이미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김장김치를 전부 다 형님 차에 실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희 건 없냐고 여쭤보니 형님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줘야 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꼭두 새벽부터 저희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열려있는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사분들이었고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던 형님의 품에서 백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아내가 주워들자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내는 얼떨결에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사가 장모님 손에 넘어간 봉투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백색 봉투를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친 터라 아내와 저도 우왕좌왕하며 형사님들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른 임원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과 함께 장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장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모님이 입에 들어간 백색 봉투를 꺼내려고 형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백색 봉투를 형사가 확인한 순간 공금 횡령 장부가 확인이 되었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다른 장부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백색 봉투를 건네드렸던 건 회사 자금 횡령 장부를 보관해 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형사의 손에 꽤 많은 백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전부 다 매달 얼마의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만 이 사실을 몰랐었고 처가 식구 전부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공금 횡령은 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돼서 재질이 무거울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면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 현재 처가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똘똘 뭉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맛이 들려버린 처가 식구들의 참혹한 결과였네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진 물질들은 결국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장인 장모님께서 현명하셨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는 않으셨겠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